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양도세 관련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도세 안에서도 비과세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 오늘 영상 담겨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받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 자체가 조금 쉬울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또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또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주제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로 요겁니다. 양도세, 그 안에서도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에 나와 있습니다. 요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세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이 무엇일까요, 시청자분들? 바로 양도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는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를 아무리 납부를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취득 당시에 부담이 되는 거지만 양도세 계산할 때는 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돌려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양도세죠. 시청자분들, 노령여에 따라서 크게 줄일 수도 있고 과도하게 납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과세죠. 시청자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죠.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면은 12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만큼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요건이 있죠, 시청자분들. 그쵸? 이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건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봤을 때 이 비과세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자, 이 전세대 구성원이 주택이 하나만 있어야지 비과세가 가능하죠, 시청자분들. 근데 이 전세대 구성원을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바로 등기부 등본이죠. 등기부 등본을 떼면은 이 등기부 안에 세대 구성원이 싹 다 적혀 있죠, 그쵸? 그렇게 그 다음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죠. 갈아타기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갈아타기 할 때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죠, 그쵸? 주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상급지로 갈아타는 주택을 또 하나 구입했을 때 이 종전주택이죠. 이 종전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게끔 법으로 만들어져 있죠, 시청자분들. 이거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바로 종전주택이죠. 이 종전주택을 매수를 하고 나서 신규주택, 갈아타기 하는 신규주택 같은 경우는 1년 후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빠르게 구입을 하셔서 비과세 혜택을 놓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주택 구입 후에 종전주택이죠. 종전주택 같은 경우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를 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3년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1년이죠. 1년을 몰라서 비과세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것을 놓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명심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를 했을 때는 또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봤을 때 상가라든가 아니면 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거주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가나 땅이 있다 그러면은 이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또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죠. 근데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바로 상가주택이죠. 이 상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거주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가주택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 이러면 또 이 주택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주택으로 2주택으로 칩니다.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상가주택은 비과세를 못 받는다. 나는 상가를 갖고 있으니까 거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상가주택은 비과세를 못 받는다. 그런데 거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상가주택에 있다. 상가주택을 비과세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은 상가에 대한 부분은 빼고 이 주택에 대한 부분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부분적 비과세라고 그러죠. 이 부분적 비과세는 또 가능하다라는 점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보유 및 2년 실거주 요건이 있죠.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그런데 2년 보유 같은 경우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죠. 비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2년만 보유를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실거주죠. 2년 실거주가 들어갔을 때는 바로 조정 지역이죠. 조정 지역만 2년 거주 요건이 따라온다라는 점 시청자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바로 취득이죠. 이 취득 시점,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매도 당시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바로 취득 시점에 내가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거주 요건, 실거주 요건이 2년 따라온다라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취득 당시에 조정 지역이었는지 비조정 지역이었는지 모르겠다. 헷갈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 통합 검색창이 있는데요. 이 통합 검색창 안에 조정 대상 지역 검색을 하시면은 쉽게 내가 샀던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인지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는지 쉽게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정보를 알고 계시면 좋겠죠, 시청자분들. 그리고 2년 거주 요건을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바로 상생 임대 조건을 맞추면은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생 임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시청자분들 알고 계시고 접근을 하시면은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리고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과세 특례 조건이죠. 지금 제가 요 부분을 이제 알려드린 거는 내가 거주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이 있을 때 비과세를 받는 요건이라고 하면은 이 비과세 특례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 바로 거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의 주택이 있을 때 특례 조건을 만족했을 때는 이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사항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례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특례 조건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비과세를 받으시면 상당히 유리하겠죠. 12억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상속에 따른 2주택 특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주택이 나한테 이제 돌아왔을 때, 물려주셨을 때 이렇게 상속을 받았을 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상속을 받은 주택이 5년 이내일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돼서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내가 상속을 받았는데 갈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면 또 비과세가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갈아타기 할 때 이렇게 되면은 2주택이 되는 거겠죠. 근데 상속으로 인해서 3주택이 되는 거니까 비과세를 못 받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쵸? 그런데 상속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주택이 생긴 거기 때문에 갈아타기를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은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돼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시청자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채 이상 상속을 받았을 때가 또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뭐 빌라 한 채도 있고 거주주택도 한 채가 있어서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다. 두 채가 나한테 상속이 됐다. 나는 거주주택이 있는데 나는 세 채가 된 겁니다. 그러면 또 비과세를 못 받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3주택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첫 번째 주택이죠. 첫 번째 주택을 매도를 할 때에는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주택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주택을 팔 때는 그때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주택까지 남아서 거기에서 또 하나의 주택을 매도를 할 때 그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돼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시청자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오죠. 첫 매도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지만 그 다음 주택을 팔았을 때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돼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시청자분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고봉양의 합가에 따른 2주택 특례가 적용이 될 때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봉양을 해야 될 때 부모님이 주택이 한 채가 있으셨고 뭐 거주택을 한 채가 있으셨고 그 다음에 내가 분가를 해서 주택이 한 채가 있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봉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이제 돌봐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이 합가가 되면서 갑자기 2주택으로 인해서 비과세를 못 받는 상황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비과세 특례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직계 존속, 이제 부모님이 60세 이상일 때 동고봉양 합가에 따른 2주택 특례가 적용이 되면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10년 이내죠. 10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지 특례가 적용이 된다라는 점 시청자분들 알고 계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 또 혼인에 따른 2주택 특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프 그 다음에 나 각각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2주택이 된 거기 때문에 비과세를 못 받으면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첫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이 돼서 바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근데 혼인신고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지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귀농주택과 이제 이농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귀농주택은 말 그대로 뭐 도심에 있다가 시골로 내려가서 나는 농사를 짓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시골에 있는 주택을 구입을 했을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농주택의 경우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도심으로 올라오신 분들이죠. 그 전부터 농사를 짓던 분들이 그만뒀을 때 이때 이제 이농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때도 이제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또 매도를 했을 때는 또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이라든가 질병, 그 다음에 근무 여건, 학교 폭력이죠. 학교 폭력 등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를 하시면 역시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 보시게 되면 조합원 입주권 소유에 따른 특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체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재개발이 되고 있는 구역 내에 주택을 이제 실입주를 하고 있었는데 관리처분으로 인해서 주택이 멸실이 되면은 그 다음 나가서 살아야 되겠죠. 그쵸? 뭐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나가서 잠시 거주했다가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다시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잠시 거주를 했던 이 주택에 대해서 매도를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이 대체주택에 대해서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례 적용 요건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체주택 이제 특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업시행 인가죠.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이 대체주택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체주택 1년 이상은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재개발 구역이 아파트로 이제 완성이 됐을 때 이 주택에 대해서는 3년이죠.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이죠. 대체주택을 매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세대 전원 구성원이 이 아파트에는 1년 이상 또 거주를 해야지만 이 대체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된다라는 점 시청자분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대체주택 특례를 대부분 분들이 재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알고 접근을 하시면 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례 조건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택임대사업자죠.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요즘에 아파트 투자로 접근하기 상당히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빌라의 투자 수요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단기 자체가 없어졌다가 단기가 또 부활이 됐죠. 6년 단기 부활이.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다시 등록해 볼까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전에는 평생 1회밖에 없었지만 또 무제한으로 바뀌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알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든 단기든 모두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라는 점 시청자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나오는데요. 바로 이 거주죠. 거주, 보유, 무조건 2년 필수로 이제 요건을 맞추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비조정 지역에는 2년 보유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일반 주택이죠. 일반 주택을 매도를 했을 때 비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보유만 해도 상관이 없죠. 취득 당시에 조정 지역이었으면 그때 2년 거주 요건이 따라오는데요. 주택 임대 사업자 거주택 비과세 특례의 경우는 조정이든 비조정 지역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2년 거주 요건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비과세 특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무조건 2년은 필수로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점 꼭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는 지자체죠. 지자체라든가 세무서에 필수로 등록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취득세 85% 감면 혜택이 있죠. 이거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등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양도세의 경우는 국세입니다. 나라에서 이제 세금을 걷는 거겠죠. 그래서 세무서에서 이제 국세에 대해서 관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 임대 사업자도 세무서에 꼭 필수적으로 등록을 하셔야지 양도세 관련해서 그 중에서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시청자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 의무 사항이 있죠. 그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비과세 특례의 대표적인 의무 사항이라고 하면은 5% 상한이죠. 5% 상한, 임대가 5% 상한을 무조건 지켜주셔야 되고 6개월 공시기간이 넘어가면은 안 되겠죠. 그쵸?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비과세 특례 받았던 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내가 비과세 특례를 신청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가 없겠죠.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꼭 명심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알고 나한테 접목을 시켰을 때 비과세로 인해서 12억 공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내 주택을 매도를 했을 때 소득이 그만큼 크게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 여러 가지 사항들을 꼭 알고 매도 계획을 세우시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청자분들 이 비과세를 받을 때와 안 받았을 때의 차이가 정말 극명한데요. 제가 이것을 실제 계산을 통해서 비과세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과세로 받았을 때 아니면은 비과세를 받았을 때 세금적인 차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공통으로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도세는 매도를 하는 과정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매도했을 때는 이제 20억에 매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매수 자체는 10억에 매수를 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20억에 이제 판 거겠죠. 그리고 필요 경비는 이제 0.5라고 되어 있는데 약 5천만 원 정도 필요 경비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제 없게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들어가면은 정말 영상 자체가 정말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제가 뒤에서 조금 살짝 언급만 해드리고 계산 시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공제는 이제 1년에 우리가 매도를 했을 때 250만 원은 기본공제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기본적인 기본 공통으로 들어가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일반 과세가 적용이 됐을 때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과세 적용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양도 차익 바로 이제 2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0억에 판 거겠죠. 거기에 이제 10억에 매수를 했고 이제 0.5억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 경비죠. 여기서 계산을 했을 때 9.5억이 양도 차익이 계산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장기별 특별공제는 적용을 안 시키고 기본 공제만 적용을 했을 때 250만 원을 뺐을 때는 이제 9억 4,750만 원이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은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세율을 이제 적용을 시킵니다. 세율 같은 경우는 이제 42%죠. 5억에서 10억 사이니까 42%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42%를 적용을 하고 여기에 3억 5,040만 원, 여기에 누진공제죠. 누진공제 3,540만 원 여기에 해당됨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빼줬을 때는 3억 6,200
6,255만 원이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또 지방소득세가 따라 붙습니다. 이 3억 6,255만 원에서 10%로 계산했을 때 3,625만 원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3억 6,255만 원에서 3,625만 원을 합계를 이제 더했을 때는 약 3억 9천만 원, 약 4억 가까이의 양도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이 일반 과세로 적용이 됐을 때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억에 나는 매수를 했고 20억에 팔았을 때 양도세가 약 이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를 적용을 받았을 때의 예시입니다.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차익이죠. 양도 차익을 또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좌측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양도 차익 계산을 미리 했었죠. 바로 9.5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과세 대상 양도 차익 계산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제 비과세를 받았을 때는 12억 공제가 들어가죠. 기본 공제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억 기본 공제가 들어갔을 때 이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20억에 팔았을 때, 근데 여기에 12억을 빼줬을 때 8억이 되겠죠. 8억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나오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계산식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보시면은 9.5 양도 차익 곱하기 20억은 말 그대로 매도한 금액이고, 그 다음에 매도한 금액 빼기 여기 이제 12억이죠. 기본 공제 금액 12억을 이제 빼준다라고 했을 때는 최종 약 3억 8천만 원이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억에 대해서 이 8억에 대해서 양도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게 되면은 이 장기별 특별공제죠. 장기별 특별공제 적용 안 받고 기본 공제만 적용을 받았을 때 약 3억 8천만 원에서 250만 원을 빼게 되면은 약 3억 7,750만 원이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다음 계산식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세율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시청자분들. 세율을 적용을 시켰을 때 과세 표준 구간 자체가 3억에서 5억 사이가 되겠죠. 세율은 40%의 누진공제 2,540만 원을 빼줬을 때 최종 계산식이 나오겠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40%가 적용이 되고 이렇게 2억 5,400만 원을 빼줬을 때는 1억 2,560만 원이 최종 금액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 지방소득세죠. 지방소득세 10%를 또 계산을 했을 때 얼마가 되느냐 보시면은 여기 10%가 계산이 됐을 때 1,256만 원이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 이렇게 플러스를 해보면은 최종 세금은 1억 3,816만 원의 세금이 납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최종 세금을 보시게 되면은 일반 과세로 적용이 됐을 때는 약 4억이죠. 4억 가까이 일반 과세 금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비과세를 받았을 때에는 1억 초반대로 뚝 떨어집니다. 그만큼 비과세를 받았을 때와 안 받았을 때의 세금적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죠.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금액 차이가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제가 앞서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요건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있는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시청자분들, 일반 과세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비과세 12억 공제를 받고 또 장기보유 특별 공제까지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되는 금액 자체가 정말 크게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시청자분들 잘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과세 적용만 돼도 양도세 납부금액 확 줄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용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죠.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12억 공제만 돼도 정말 양도세가 크게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2억 공제 정말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비과세 충족 여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도세를 줄일 수가 있는 절대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 관련해서도 아니면은 조금 더 양도세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 드리고요. 다음 영상과 또 세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